한여름의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로 유명한 산속의 한 펜션에 가게 되었다. 자연 속에서의 하룻밤을 보내며 도시의 피로를 잊기로 한 우리의 계획은 나름 성공적이었다. 펜션에 도착한 우리는 가벼운 바비큐 파티를 마치고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야외 테라스에 모여 앉아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는 괴담 이야기를 시작했다. 연예인들이 다녀간 고급 리조트의 한 방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방을 방문한 사람들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불과 몇 달 전 그 방에 묵었던 사람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퇴실한 이후 폐쇄된 상태라는 소식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그저 재미로 들었던 이야기라며 웃어넘겼지만 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제각기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피곤했던 탓인지 금방 잠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마당에서 벌레 소리가 나는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고 무언가 말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오지마. 라는 외침이 어느새 귓가에 퍼져나갔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갔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치는데 등 뒤에서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뒤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얼어붙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물을 마시고 난 후 간신히 침대에 돌아와 다시 잠을 청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아까 친구가 이야기한 그 리조트 방에 있는 것 같았다. 방 안은 무언가 피해 다녀야 할 것 같은 기운이 가득했다. 천장에서부터 발밑까지 느껴지는 불쾌한 냄새와 음산한 기운이 스며들었고 나는 그 느낌에 새로운 공포감을 느꼈다. 꿈속에서 나오는 방법을 모르겠다온 몸이 마치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새벽 해가 뜨면서 나는 간신히 눈을 떴다. 온몸에 식은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드리운 햇살 덕분에 현실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내 곧 알게 되었다. 꿈속의 그 방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벽에 새겨진 자국이 분명히 존재했고 차가움, 습기가 벽지 사이로 스며 있는 것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친구들에게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꿈결이라기엔 너무나 선명했던 그 경험이 단순한 공포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이후로 그 펜션에서 머무르는 내내 나에겐 자연의 힐링보다 알 수 없는 터득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난 뒤에도 종종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날 밤의 기억에 나는 그 방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은 기억과 함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감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번화한 거리 속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한 중고 서점이 있었습니다. 이 서점은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곳이었지만 여러 해묵은 책들과 희미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덕분에 사람들에게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주인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할아버지였고 손님들은 대개 서점을 조용히 둘러보고 책을 조금 읽다 떠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대학생인 지연은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이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는 한적했던 서점이었지만 그날따라 서점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이내 기묘한 느낌을 떨쳐내고 서가를 돌며 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구석 진열대에서 눈에 띄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겉은 색이 바른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제목이나 설명 없이 그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지연은 일기장을 꺼내어 표지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필체는 우아하면서도 상기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 이야기를 읽는 자는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따를 것이다라는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지연은 약간 오싹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한 여성의 불행한 이야기였습니다. 1920년대에 살았던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의 슬픔에 잠식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가면서 기묘한 현상들을 겪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이상한 사고를 당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가 끝날 무렵에는 그녀조차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며 마지막 글귀에는 이 저주가 끝나길 바란다. 라는 문장이 남아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점은 어느새 어두워졌고 주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서점을 나서려던 찰나 지연은 누군가의 숨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녀는 곧장 서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 생활은 바빠졌고 지연은 그날의 일을 잊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싸늘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그 감각을 무시하고 일상에 몰두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연은 잠에서 깨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장에서 읽었던 여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눈동자와 낡은 옷차림. 여인은 조용히 손을 흔들며 중얼거렸고 지연은 그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갇혔어. 혈액이 얼어붙을 것만 같은 공포와 함께 지연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종종 자신의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알 수 없는 속삭임에 시달리며 정체 모를 그림자에게서 도망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서점을 다시 찾는다면 낡은 일기장 속 문장이 여전히 살아있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서점에서 사라진 다른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한 지연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점은 지금도 누군가의 호기심을 기다리며 고요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리 멀지 않은 과거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소문으로 떠돌던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고 밤이 되면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그 집에는 20년 전 불행한 사고로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 이후로 집은 비어 있었지만 종종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창문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인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도시에서 온 젊은 커플 민우와 수지는 이 오래된 집에 관심이 생겼다. 그들은 호러를 좋아했고 이런 소문에 흥미를 느끼는 모험심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주말을 이용해 그 집을 탐험해 보자고 계획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젊은 커플은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토요일 아침 이들은 밝은 미소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집 주변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스산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그저 낡은 집일 뿐이라는 생각에 그들은 이 방 저 방을 구경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때 갑자기 민호가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수지는 그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진지했다. 정말로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아무도 없는데. 민호는 불안하게 말했다. 그들은 호기심에 못 이겨 소리가 난다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위층의 방들은 더 암울하고 차가웠다. 그중 한 방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방으로 다가가자 문 너머로 바람한 줄기가 지나가며 수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소리가 돋았다. 민호는 문을 열었고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방의 한 구석에는 사람 형상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수지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민호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 순간 누군가의 낮고 깊은 한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급히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갈수록 전보다 더 뚜렷한 발소리가 뒤를 따랐고 점점 가까워졌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급히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서야 다시 호흡이 안정되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차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차 안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민호에게 말했다. 누군가 차에. 민호도 놀란 듯 차를 주시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안개 같은 것이
잠시 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성뜩해진 두 사람은 바로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 마을을 지나갈 때 그곳에 노인 한 명이 창밖에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집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 집은 간단한 귀신 소문 이상의 것이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다시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결국 민호와 수지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집에서의 경험이 꿈에 나타날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호러 영화조차 보지 못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민호는 소설가가 되어 그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집필하기로 결정했다. 그 집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글로 인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널리 퍼진 전형적인 공포썰의 한 예입니다. 실화인지 허구인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며 읽는 동안 서늘한 기분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